5,000세대 규모 한강변 재건축 대표 단지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입니다. 2단지 1, 2, 4주구 재건축 조합이 지난달 총회를 열어 기존 35층에서 49층으로 고친 설계안을 표결에 붙였는데 부결됐습니다. 층수 상향 시 공사 비용은 1,500억 원, 공사 기간은 7개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과반수 조합원들이 고층 재건축을 포기한 겁니다. 이미 확정된 초고층 계획을 고쳐 층수를 더욱 높이려 하자 이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는 기존 50층에서 70층 재건축으로 변경된 주민계획안을 지난달 송파구에 제출했는데 상당수 주민이 공사비와 기간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있는 거는 반대예요. 50층까지 다 지금 설계도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또 거기다 70층을 또 진대니까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는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분담금 많이 내봐요 뭐예요. 저는 여기서 지금 한 40년을 산 것 같은데 지금 재건축 된다 소리가 언제 나왔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건축법상 초고층의 기준인 50층 선을 전후로 건설 비용은 약 30에서 40%, 공사 기간은 1년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조 안정성을 위해 고강도 철근과 콘크리트를 써야 하고 지하층을 더 깊게 파거나 재난 대비 공간을 설치하는 등 조건이 훨씬 엄격해지기 때문입니다. 50층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초고층 빌딩으로 분류가 돼서 중간중간에 피난층을 설치하거나 재난 관련 규정들이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리적으로 그렇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층수가 높아질수록 공사 비용과 시간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건물이 높게 올라갈수록 집안 공사부터 해서 좀 더 안전하게 지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공사비의 증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좀 더 길게 걸린다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실제 이주와 착공을 시작한 시점부터 최종 완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압구정과 여의도, 잠실 등 대부분의 한강변 단지들은 50층 이상 재건축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65층, 용산 한강 맨션이 68층 계획을 내놓는 등 최고 70층을 노린 경쟁은 아직 한창입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TBS에 이미 철거 이주 등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지는 빠른 재건축을 원해 계획 변경을 부담스러워하지만 현재 계획 단계에 있는 사업지는 층수 완화에 동의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유례 없는 초고층 재건축의 꿈, 하지만 큰 부담으로 돌아올 비용과 시간 사이에서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의 고민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네, 이강훈 기자, 영상에 나온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층수를 높이면은 공사비나 공사 기간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전망 때문에 주민들이 층수 높이는 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전망 자체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이 전망치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시공사 측이 내놓은 겁니다. 네, 현대건설이 맡고 있는데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자료를 보면은 서울시가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하면서 층수를 상향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서 만약 49층으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에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장점으로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세대 수가 늘어난다. 그리고 뭐 건물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건폐율이 감소한다. 또 한강변 또 초고층이 가는 어떤 가치적인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단점이 중요한데 단점으로는 공사비가 1,500억 원이 늘어난다. 그 공사 기간이 7개월이 늘어난다. 인허가 비용이 300억 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뭐 층수를 어떻게 하든 인허가나 비용은 들 수밖에 없는데 한 번 더 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조합원들의 결정을 해달라라고 자료를 제시한 건데 조합원 총원 1,980명 중에 무려 65%가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35층으로 가자. 이렇게 정해진 거죠. 네, 과반이 훨씬 넘는 수가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영상에는 또 잠실주공 5단지 사례도 나옵니다. 이미 50층 초고층 계획이 확정된 상태였고 70층으로 더 높이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에 35층 제한 규제 이런 적용은 받지 않았던 건가요? 네, 이런 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35층 규제라는 게 나온 게 2014년에
그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담긴 네. 거죠. 이때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일반 아파트는 주거시설이잖아요. 네. 이 주거시설은 용도 지역과 관계없이 무조건 35층 이하로만 허용한다. 그런데 주거지역은요? 네. 만약에 뭐 다른 그 기능의 시설들하고 만약에 섞여서 복합 시설이 된다. 뭐 예를 들면 주상복합 이런 거죠. 네. 그런 거는 50층 이하까지 허용을 한다. 만약에 그런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서 뭐 도심 개발이나 뭐 광역 중심 개발 이런 거로 추진이 될 때는 51층 이상도 허용한다. 이렇게 좀 단계가 나뉘어 있었어요. 네. 물론 이제 도심과 광역 중심 개발은 뭐 흔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매우 큰 중심지에서는 할 수 있는 건데 이 잠실주공 5단지가 잠실역 사거리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주거 지역에서 일반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했고 네. 그다음에 잠실역 사거리 인접 지역에서 광역 중심 개발로 전환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에 붙여서 50층 재건축 계획을 허용을 받아낸 겁니다. 네네. 그런데 당시에 같이 추진하고 있었던 강남구 음마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냥 주거지역 규제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2017년에 35층 재건축을 수용했던 것이죠. 네, 주거 지역이냐 아니면 뭐 이제 다른 용도냐 이거에 따라서 그렇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한강변에 근데 이제 몇몇 고층 아파트들이 보이는데 네. 그런 아파트들은 이런 조건에서 지어졌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저도 처음에 궁금했습니다. 네. 한강변을 달리면 막 50층, 40층 이런 아파트들이 곳곳에 좀 보여요. 네, 간혹 그래서 눈에 띄죠. 그럼 대체 네. 35층 규제는 뭔가? 네.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죠. 좀 알아보니까요. 일단 한강변에 초고층, 그러니까 50층이 넘는 아파트는 한 곳이 있고요. 네. 35층이 넘는 아파트가 이제 2곳 정도가 있는데 용산구 이천동의 레미안 첼리투스가 재건축을 한 아파트인데 56층입니다. 그래서 초고층이에요. 네. 그리고 성동구 성수동에 가면 서울숲 트리마제가 47층, 또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파크가 38층입니다. 이 네. 정도예요. 그런데 그럼 사정이 무엇이었느냐? 레미안 첼리투스와 서울숲 트리마제는요. 원래 갖고 있던 부지의 한 25%, 네. 32%를 서울시에 기부 체납했어요. 어. 땅을 내준 겁니다. 그런 네. 조건으로 층수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아크로 리버파크는 신반포 1차를 재건축한 건데 여기는 커뮤니티 시설을 외부인들에게 개방했군요. 공유 네네네. 개방하는 조건을 받아서 3층 더 높여서 38층으로 네. 이렇게 허용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모두 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흔치 않아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그러면 70층 가까이 지어진 원조 아파트가 있긴 있습니다. 네. 한강변은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 2003년에 양천구 목동에 들어선 하이페리온이 69층이고요. 네. 그 다음에 강남구 도곡동에 들어선 타워팰리스 3차가 역시 69층입니다. 아, 네. 이렇게 초고층 아파트를 지으려면 지진이나 화재 같은 안전 문제에 이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재난에 대비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우는 층을 마련했다고 네. 하는데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거 자체가 특별한 규제 조건으로 좀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주거로 채워지는 층이 아니고 네. 대피층으로 놔두고 비워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초고층 재난관리법에 따르면 50층 이상 또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은 30개 층마다 피난 안전 구역층 줄여서 대비층을 두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규정이 언제 등장했냐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10년에 부산 마린시티에서 네. 이렇게 금색 색깔의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대피층이 있어야겠다라는 큰 교훈을 얻어서 이 제도가 생겼고 네. 실제로 2020년에 울산의 38층 아파트에서 33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그때 15층과 29층의 대피층이 있어서 많은 인명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미 벌써 공감이 확산돼 있고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데가 곳곳에 있는데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우리 그 유명한 그 잠실 롯데 월드타워 있잖아요. 여기 가면은 네. 20층마다 한 개씩 네. 대피층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런 것도 아마 서울 시민들이 좀 아시면 또 정보가 네. 되실 겁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층수를 그러면은 높이는 게 과연 사업성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네, 이게 가장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 계산기를 궁금하죠. 두드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업성이라는 게 결국엔 뭐냐면요. 재건축을 할 때 조합원들 각자가 내가 분담금을 얼마 내게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분담금을 줄일수록 사업성이 좋게 평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반 분양 물량을 최대한 늘려서 조합원들이 부담할 부분은 최소화하는 게 어떤 그 바람인데 그렇죠. 만약에 혹시라도 층수를 높이면 전체 세대 수가 늘어나서
그러면 일반 분양 물량도 늘어나니까 혹시 좀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오해라는 거죠. 전체 세대수는 이미 허용된 용적률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정해진 세대수를 가지고 그러면 뭐 동을 몇 개 지을까? 그럼 뭐 층수는 어떻게 배분을 할까? 이건 설계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층수를 높인다고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층수를 높이다가 오히려 뭐 건축 공사비만 더 늘거나 뭐 기타 사업비만 더 늘거나 이러면 더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역시나 계산을 하면서 고민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반포주공 1단지는 층수를 높이는 것을 주민들이 이제 포기했다 이렇게 전해드렸고 네. 다른 한강변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좀 신중한 입장일까요? 네, 뭐 전체가 다 지금 신중하다, 뭐 신중 어떤 그 신중한 고민에 빠졌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네. 많은 단지들이 일단은 초고층을 추진하긴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아마 득과실을 좀 따져보는 단계에 있다 볼 수 있고 뭐 여의도의 공작 아파트 같은 경우가 50층 이상 초건축을 추진했다가 다시 네. 그 이하로 40층대로 낮춘 사례도 최근에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게 조금 시작되는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층수를 높이는 것을 이제 계획했다가 포기한 사례도 있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층수를 다시 낮추는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이강훈 기자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서울에서 50층 이상 재건축을 한 곳은 거의 이제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 어디에서 가장 먼저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